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의 월간 조조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7월 4일에 열렸던 애니메 엑스포에서 스틸볼런 애니에 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에 스틸볼런을 맡게 된 제작진들은 이러하죠. 제작사는 데이비드 프로덕션, 시리즈 디렉터는 카토 토시유키, 감독으로는 키무라 야스히로와 타카하시 히데야, 사운드 디렉터는 이와나미 요시카즈, 음악에는 칸노 유고. 각각 스틸볼런에 대한 인터뷰를 정리하자면 이번 스틸볼런을 위해서 승마 체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의 움직임과 높이에 대해 자세히 연구했고 5부와 7부가 비슷한 만큼 두 시리즈 전부 적들이 쉴 새 없이 공격을 가해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카무라 야스히로는 5부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갱댄스와 스티키핑거즈 vs 킹크림슨 편을 연출할 만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죠. 이전에는 말들이 간단하게 서포팅하는 역할로서 쉽게 그렸을지 몰라도 이번만큼은 말로 펼치는 레이스라서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원작의 재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애니메이션만의 차별화도 보여주겠다. 기존의 시리즈들처럼 원작의 기묘한 부분들을 전부 빠짐없이 표현하겠다. 예전부터 업계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자전거와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충고가 있었지만 결국 스틸볼런이 다가왔다. 조니와 레이스 참가자들이 미 대륙을 달리는 이야기다. 작품 속에서 자신을 찾아 조니 조스타를 떠올리며 매일 음악과 혈전을 벌이는 중. 이에 스틸볼런 애니는 모든 스태프들의 투쟁과 성장을 기록한 작품이 될 것이다. 7부부터는 원작에서도 캐릭터 디자인이 리워크된 느낌이라 키 비율과 근육과 골격을 고려하고 실루엣도 좀 더 날카롭게 표현하겠다. 물론 작가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계속 수정해 나갈 예정. 이처럼 인터뷰가 전체적으로 제작진들도 굉장히 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스틸볼런에 대한 추가 사항은 2025년 9월 23일에 글로벌 생중계로 방영될 예정인데 해당 날짜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 합니다. 아마도 이때 방영 날짜와 몇 쿨 분할로 나눌지 담당 성우들은 누가 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추가 소식이 올라오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두 번째 소식은 지난달 6월 30일에 조조의 기묘한 모험 모바일 게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 오라오라 오버드라이브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장르는 RPG입니다. 정식 출시는 2025년 9월 25일이며 1부부터 6부까지의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현재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전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본문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지난 7월 17일 시부야 파르코 매장 6층에서 아라키 히로히코가 더 조조월드 오픈 행사에 참석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곳은 조조 테마파크처럼 구성해서 안에서 각종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안에 있는 구현의 화살을 터치할 시 스탠드 유저가 되어 매장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스탠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방문하는 동안 운이 좋으면 더 월드의 능력이 매장 안에서 나오는 스탠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장 안에는 6개의 수치를 통해 자신의 스탠드가 무엇인지 찾아주는 스탠드 능력 연구소나 메메타, 이기 커피껌, 행운권 추첨 등 각종 이벤트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영어에 능숙한 분들을 위해 작가가 참석했던 오픈 행사 인터뷰를 본문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오픈 날짜는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이때 일본에 가실 조조러분들이라면 저 대신 많이 즐기고 오세요. 7월 조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8월에 뵙도록 하죠. 이번 화는 파코와 닝보의 싸움이 결착을 맺는 순간이었는데요. 닝보가 파코의 몸을 터뜨리려 할 때 우사기가 뒤에서 총을 겨누지만 잘못하면 파코를 쏠 수 있어서 함부로 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을 오히려 이용한 파코가 더 허슬로 몸을 약간 변형시켜 닝보의 손에서 손을 빼서 주먹을 입안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부풀어 올라 터져버리고 양쪽 다 손과 턱이 나가버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닝보는 우사기에게 달려들어 총을 달라고 요청했고 우사기는 요청임을 깨닫고는 마테구사 사이로 만든 총을 건네주어 이를 모르고 있던 닝보가 총을 격발하여 그대로 폭발하면서 얼굴이 날아가고 사망합니다. 밑에서는 람차방이 룰을 붙잡고 여태까지 본 것들에 대해 자신의 스탠드인 라이언 아이즈를 발동시켜 신문하죠. 한편 조디오 일행과 하울러가 배 안에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결국 FBI 요원들이 들어와 상황이 어지러워지는데 람차방이 문자를 받은 키웨스트는 조디오 일행의 진짜 정체를 건네받게 되고 이들이 용암 암석이 능력으로 하울러의 500억을 갈취하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하여 FBI가 선실 내의 모든 인원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키웨스트는 암석의 능력을 어느 정도 유추했고 처음으로 스탠드 능력을 써서 주변에 있던 가방들을 조종하여 조디오를 포위하면서 발목을 잡아 부러뜨리며 27화가 끝납니다.
조조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조조를 정말 많이 읽고 보고 느끼는데요. 질소를 넣어 좀 더 부풀려 이야기를 하자면 80년대 후반에 시작한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재하며 독자들에게 재미를 준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는 어쩌면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뻔뻔하고 기발하며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9개의 파트, 190화의 애니 에피소드, 만화로는 900화가 넘는 챕터를 통해 조조는 연재를 하는 동안 일관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재미있으면서도 웃긴 대사들은 현실에서도 관여한 바가 많았죠. 특히 냅킨을 먼저 집은 자가 누구인가, 최초의 스탠드 출사는 예수다 같은 드립 같은 것들로 말입니다. 진격의 거인을 보면 촘촘한 에피소드들 사이에 수많은 복선을 넣어 각각 거대한 반전을 기획했고, 조조는 주인공과 스탠드 시스템을 여러 번 패치를 통해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흐름과 일관성이란 걸 통해 작가가 처음부터 모든 걸 어떻게 설계하여 조조가 명작의 반열에 어떻게 올라섰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키는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세우고 대세를 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이미지에 대한 노력, 완벽함 외에는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성격, 그리고 아이디어들은 모두 시리즈 내내 일관되었죠. 창작의 자유를 가지고 이러한 공통된 실들로 파트를 엮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서사 속에 자신을 녹여냈습니다. 일부 팬텀 블러드는 다른 시리즈에 비해 평범하긴 하지만 의외로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조조의 기준을 세웠죠. 그 당시에 이렇게나 개고생하는 주인공은 없었으며 마지막에 행복하지도 못한 채 죽기까지 하는 여정은 팬들에게 반발을 사는 허무 엔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 속에서 조나단은 긍정적이고 강직한 태도를 유지하며 용기와 훈련에 대한 일관된 태도로 도전을 받아들였고 삶을 극복해가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비록 죽음은 슬펐지만 과정 속에서 계속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테마옥부터 벌써 멋있지 않나요? 이런 감정의 대부분은 전투주류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조셉은 기둥 속 3인방과 불가능한 전투에 직면하죠. 1부와 2부는 비슷한 전개를 따르지만 조셉의 태도와 새로운 초자연적인 요소들은 철학과 인간 정신의 주제를 고조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들은 이후에 조타로, 조스케, 조르노, 조린, 조니 조스타, 심지어 파일스케까지 모두 가족이나 친구라는 유대를 가지게 되고 이들에게서 동료를 잃는 것은 종종 그들의 힘과 독립성을 깨닫는 서사의 일부가 되죠. 또한 아라키가 고대의 유물이나 역사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더 많이 보여주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2부에서 나치가 세계를 지배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족을 발견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시간여행과 염력 같은 오컬트 및 다른 기이한 현상에 대한 나치의 실험, 그리고 꽤 흥미로운 것들을 밝혀낸 기밀 해제된 CIA 문서들까지 모두 실제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죠. 이제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디오를 물리치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조타로의 여정을 따라가는 3부. 가장 인기 있어서 조조러들이 새로운 조린이들 영업할 때 말하는 파트이기도 하지만 3부는 인간의 정신이 더 집중된 형태의 유파문, 다른 말로 스탠드를 도입하여 대격변 패치를 하게 되죠. 3부의 주된 주제는 우정과 가족입니다. 조셉은 주로 아버지 역할로서 투어에서 리더 역할을 도맡아 했고 이것은 이후 조타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 모험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폴나레프, 압둘, 카크인, 이기, 심지어 작가 자신마저도 3부를 거치면서 변화를 겪었죠. 이 등장인물들은 악의 세력에 맞서고 이집트를 가는 이 거대한 로드트립을 함께하지만 길에서 누구를 잃게 될지, 누가 앞으로 나아갈지 모르고 모든 것을 통해 서로에게 위안을 얻습니다. 조타로에게 이집트를 통한 이 모험이 그랬지만 새로 얻은 힘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하게 되었고 결국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자신 리더가 아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죠. 반면 조셉은 솔직히 다른 어떤 캐릭터보다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고 모든 일에 강한 목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면서 항상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3부가 좋은 점은 거의 모든 적들을 리타이어 정도로 만듭니다. 심지어 초반에 몇몇은 팀에 합류하기도 하죠. 이게 왜 시사한 바가 크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길에 갇혀있을 뿐이라는 걸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라키의 레퍼런스의 폭이 더 커졌다고 생각되는데 모든 스탠드는 사용자의 영혼을 반영하며 각 캐릭터를 정의하는 이야기, 감정, 주제, 그리고 고난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에 타로 카드와 이집트 신들 대신 작가는 음악적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스탠드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는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죠. 음악은 뇌 전체를 한 번에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 중 하나이며 아라키도 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음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드럼이 사용된 이유고 다른 면으론 예술의 가치를 더 넓은 규모로 말해주며 좋고 나쁜 에너지의 심리적 효과를 보여주죠. 조조에서 파문은 태양이 내뿜는 생명을 주는 흡혈귀를 죽이는 에너지입니다. 이건 해가 쨍쨍한 날 전자레인지,
에너지, 그리고 엑스레이에 존재하는 전자기파와 비슷하죠. 이 보편적인 힘은 실제로 우리 모두를 연결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집중시킵니다. 단지 조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힘을 유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고요. 다시 말해 조조의 파문이나 물리학의 파동이나 마찬가지지만 파동에 대한 이론을 꺼내면 시청자들이 나가 떨어지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작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이 자기만의 전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고, 안정적인 물리적 형태로서 사용자의 영혼을 반영한 유파문 유저, 다시 말해 스탠드 유저가 탄생한 것이죠. 이와 반대로 흡혈귀, 파문에 반대되는 어둠의 일족이 가진 힘은 타인의 생명력을 훔치는 데 의존합니다. 뱀파이어리즘은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주제지만 대부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적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조조의 초반의 큰 주제는 불멸에 관한 이야기였죠. 다시 말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반영했습니다. 흔히 역사에서 말하는 제국들은 죽음 위에서 흥하고 망했으며 각각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연구했었죠. 다시 조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초반의 주제가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이었지만 만화로서는 상상의 일부분이라 받아들이기 쉬워서 유치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이것을 유치하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은 항상 매우 지적인 생물이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를 발명했고, 이 중에서 예술이란 하나의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예술의 기준은 시선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인 것들도 있고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물에 감정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어렸을 때 신었던 신발, 할머니가 남긴 반지 같은 것들은 보편적이진 않지만 값을 매기기란 어렵죠. 하지만 보편적인 것들 가운데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러한 요소는 조조렌즈에서 조디오가 대부가 된다는 말과 함께 토지 소유와 인간이 부여하는 가치가 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조디오가 말하는 대부호는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개개인의 시선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아라키와 우리가 함께 떠나는 구부의 기나긴 여정이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핑크플로이드 같은 밴드들은 프로그레시브 록밴드로서 앨범 커버를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들은 음악을 만들 때 공상과학이나 자연, 그리고 영성에 대한 여러가지 레퍼런스를 통합하여 사람들에게 예술에 대한 보편적 의미를 전달했죠. 이런 예술에 대한 보편적 의미를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로 해석하자면 예술을 인간의 정신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우정, 공감하는 경험, 그리고 고난을 통한 성장, 그리고 조스케는 언급이 없어도 사랑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표출했죠. 그러므로 일상물 애니메이션이란 특별한 경험보단 보편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서 인간 자체가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또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걸 감사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스케와 부재 중인 아버지의 조셉과의 관계, 형을 잃은 오쿠야스의 삶, 자존감을 찾아가는 코이치의 이야기들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개별적인 도전 과제들을 나타냈죠. 심지어 작가의 자아를 투영하고 있는 듯한 키시베 로아는 괴짜면서 웃기긴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어떤 진실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술의 리얼리티성을 높은 가치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구부에 다시 등장해서 용암을 발견하여 이 용암의 가치를 판단하죠.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는 악당들을 대부분 리타이어시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주지만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마을 사람들을 적이라 불리우기가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상처받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에게 불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누군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미워하기란 어려워지죠. 반면 키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키라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라 지나간 곳을 전부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학대하며 방해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개념조차 없고 모든 것이 언제나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구축해놓은 안전 가드라인을 떠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어쩌면 현실에서도 비슷한 문제긴 합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과 낮은 자존감은 어렸을 적에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한데, 작가는 언제나 인간의 어린 시절에 대한 주변 환경 문제를 의도적으로 이야기했고 제일 최저점으로 찍은 시리즈가 바로 황금의 바람이었죠. 주인공 조르노는 이전 주인공들과 달리 굉장히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파티에 나가서 놀았고 새아빠는 학대, 친아빠는 실제로 본 적도 없었으며 친구들에게 괴롭힘도 당하는 정말 억압뿐인 인생이란 걸 어린 나이에 허무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조르노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동일선상에 있던 아바키오의 삶도 허무주의적 인간과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힘을 쓰기로 마음먹었지만 법률 시스템의 부패로 희망을 등지고 파시오네를 위해 그곳에서 겨우 자신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둘은 서서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어 다른 길로 나아가는데, 조르노는 운으로서 보스가 된 것이 아니라 유연한 태도와 자기긍정, 뻔뻔함을 다른 멤버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죠. 반면 아바키오는 무엇을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사회가 지정한 테크트리를 그대로 밟으며 행복을 찾길 원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게임 속에서도 메인 퀘스트만 깨면 게임을 빠르게 즐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저것 다 눌러보면서 서브캐도 하며 파티풀도 즐기는 게 더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점은 이런 여러 가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길 테지만 이 가운데 자기 이득을 위해 나쁜 행위를 하며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행위가 스톤오션과 스틸블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톤오션을 처음 읽을 때 푸치가 추구하는 악이 애매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괜찮을지도가 절로 떠오르는 부분입니다만 시간을 가속화시켜 기술적으로 분명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반하는 행위였죠. 푸치는 디오의 천국에 가는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강한 의지와 스탠의 능력으로 성공하긴 합니다. 그런데 푸치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으며 새로운 세계로 떠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아는 현실을 창조했습니다만 진정한 평화는 통제가 없는 곳에서 온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죠. 스틸블런이 왜 조조 시리즈에서 3부와 비견될 정도로 띵작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서사? 맞죠. 캐릭터성? 맞죠. 관계? 맞죠. 색다른 레이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전부 7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7부가 인기가 많은 것은 개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레이스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로서 시작하지만 이후 대통령이 개입하면서부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조작하는 도구로 변모하고 유해를 찾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퍼니는 타인에 대한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며 푸치처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유해로 궁극의 강대국 미국을 만들어서 어느 나라보다 더 위대해지길 원하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작중에서 말한 퍼니의 냅킨론 연설이 있습니다. 이 냅킨론을 이야기할 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식탁에서 자리를 찾았을 때 우리는 우리 왼쪽의 냅킨을 가져갈 수 있고 오른쪽의 냅킨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냅킨을 가져갔냐에 따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느 쪽을 가져갈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이죠. 퍼니는 이 철학을 우리가 사는 더 넓은 세계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법을 따릅니다. 누군가가 첫 냅킨을 가져가 우리를 위해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통을 따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따를 전통을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가치에 기반하여 물건에 돈을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건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내는 이유죠. 로마의 도로는 현대의 도로와 철도 시스템의 기준을 세웠고 이는 다시 그 도로와 철도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우주선의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으로 돌아가면 첫 냅킨을 가져간 사람은 말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이겠네요. 사실 이 영상에서는 작품의 각 파트의 주제와 교훈을 빙자한 조조에서 여태까지 느낀 에세이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